여러분은 혹시 30년을 넘게 산 배우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눈을 뜨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도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고독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픕니다. 제 남편 영수 씨는 3년 전 은퇴를 했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니 은퇴 후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입을 닫았습니다. 온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남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 오늘 목요일인데 또 나가요? 이 더운 날에 정장은 왜 꺼내 입고? 응. 볼 일이 좀 있어. 무슨 볼일이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칼같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요? 아니면 옛날 직장 동료? 알 거 없어. 늦지 않게 올게. 남편은 대답을 피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저 뒷모습. 은퇴할 때 다 버린 줄 알았던 빳빳한 와이셔츠가 왜 저렇게 낯설고 얄미운 걸까요? 남편은 제가 싸주는 점심 도시락도 거부한 채 가죽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옆 남편이 서두르느라 두고 간 그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 떼는 걸 결벽증처럼 싫어했죠. 설마 아니겠지. 그 고지식한 양반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선명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여자용 내복 세트. 그리고 약국 봉투에 담긴 욕창 연고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복. 연고는 또 왜? 내복 사이즈를 확인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몸엔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왜소한 여자의 것. 남편은 저한테 시장통 양말 한 켤레 사준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래 여자 내복을 사고 상처에 바르는 연고까지 챙겨 들고 나간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우는 걸까? 아니면 숨겨놓은 여자라도 있는 걸까? 그 여자가 아픈 걸까?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병수발이라도 들러가는 걸까? 35년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밥물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혐오였습니다. 평소 남편의 무뚝뚝함이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저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나이 66에 남편의 뒤를 캐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뽑아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어있는 남편 이름 석자를 쳐다보며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나왔어. 오늘 재미있었나 봐요? 옷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네. 피곤해. 나 좀 쉴게. 쉬어. 당신이 밖에서 뭘 하고 왔길래 그렇게 피곤해.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당신 오늘 왜 이래? 피곤하다고 했잖아. 남편은 끝내 입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닫히는 방문 소리가 마치 우리 관계의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가방, 분홍색 내복, 그리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 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비밀 아지트가 있고 거기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5년 세월을 건 제 마지막 확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빌라 문 너머에 제가 30년 전 제 손으로 장례까지 치렀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남편을 미행한 재개발 구역의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여자 목소리.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과연 남편이 30년 동안 숨겨온 그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를 쫓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마다 제 심장은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35년 차 아내가 아닌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는 추격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진 분홍색 내복과 연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의 외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이 탄 택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여기저기 붉은 페인트로 철거라고 쓰인 음침하고 낡은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좁은 골목길을 익숙한 듯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굽은 등을 잔뜩 웅크린 채 남편이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4층짜리 연립주택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낡은 복도에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한약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남편이 30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귀를 찌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젊은 여자의 웃음 섞인 환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당신 정말 여기서 다른 살림이라도 차린 거였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무서웠던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난 35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그때였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남편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인지 현관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방 안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영수 씨가 양복 상의를 벗어던진 채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숟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침대에 누운 누군가에게 미음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입만 더 드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단 한 번도 제게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 남자의 입에서 저토록 따뜻한 말이 나오다니.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저 누군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고 곁에 서 있던 젊은 간병인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이러고 있었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저는 남편을 밀치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서 세상에 이 부도덕함을 다 알리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제 입에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내연녀가 아닌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백발을 늘어뜨린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누군가 옆에 온 줄도 모른 채 입만 벙긋거리는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무릎은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친 걸까요? 30년 전 분명 제 손으로 장례를 치렀던 얼굴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해마다 기일이면 제사를 지내며 제가 눈물로 그리워했던 사람. 엄마. 맞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노파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죽은 줄 알았던 친정엄마가 살아있었고 제 남편은 그 곁에서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낡은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었다던 내 엄마가 왜 이 낡은 방에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내 남편은 왜 이 사실을 저에게 숨긴 채 나쁜 놈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걸까요? 30년 전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홀연히 사라졌던 엄마.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 제게 했던 잔인한 거짓말들. 이제 그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남편 영수 씨가 왜 장모님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아내 정의를 위해 짊어졌던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걸 숨길 수 있어? 어떻게 혼자서 이 지옥을 견뎠어? 세상에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불행도 존재하죠.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길마다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가슴에 묻었던 제 엄마가 제 눈앞에 살아있었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연고 냄새와 남편의 거친 숨소리는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 왜? 왜 대답이 없어?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 좀 해봐. 남편 영수 씨는 들고 있던 미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등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결국 여기까지 왔네.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줄 알았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어.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친정엄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엄마는 큰 실수를 저질렀죠. 가스불을 끄지 않아 집에 큰 불을 냈고 그로 인해 이웃집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사기꾼에게 속아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집까지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오빠들도 동생들도 엄마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유서를 남기고 차가운 바다로 떠나셨다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을 찾으러 나갔던 건 나였어. 바닷가 벼랑 끝에 서 계신 장모님을 붙잡았을 때 그분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시더군. 제발 나를 죽은 사람으로 해달라고. 내 딸 정희가 내 죄책감 때문에, 내 빚 때문에 평생 고개 숙이고 사는 거 못 본다고. 엄마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엄마와 위험한 계약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위장하고 대신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평생 엄마를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친정의 빚과 사고 때문에 평생 기죽어 살까봐 내가 주식으로 날려먹었다. 내가 사고를 쳐서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온갖 비난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능한 인간, 내 인생 망친 사람이라며 원망하는 동안 남편은 퇴근 후 몰래 공사 현장을 뛰고 대리운전을 하며 엄마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마련했습니다. 그걸 왜 당신 혼자 감당해? 내 엄마잖아. 내 부모인데 왜 당신이 지옥을 살아?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살길 바랐어. 우리 자식들 기죽지 않게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 속에 들어있던 건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몰래 갚아나간 부채 상환. 영수증과 엄마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기록된 수많은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저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곁에는 평생 제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며 늙어버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가련한 아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만든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평화 속에서 눈먼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냈는데.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침대에 누운 엄마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딸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야 안심했다는 듯이 말이죠. 진실은 밝혀졌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위해 인생을 바친 남편.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말보다 왜 살아있느냐는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비극을 아시나요? 30년 만에 마주한 엄마는 제가 알던 그 강인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가냘픈 몸으로 침대에 누워 낯선 간병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등 뒤에 선 젊은 간병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엄마, 배고파라고 옹알거리듯 말했죠. 제 친정엄마가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그 기괴하고도 슬픈 광경.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엄마의 손을 낚아채듯 맞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정이 왔어.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제 절규가 통했던 걸까요? 허공을 헤매던 엄마의 흐릿한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제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정인이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곧바로 제 곁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한 무서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 영수 씨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그토록 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뭔데 내 엄마를 가로채? 내 엄마잖아. 내 천륜인데. 어떻게 당신이 혼자 이 지옥을 견뎌? 나한테는 평생 원망만 듣고 자식들한테는 무능한 아빠 소리 들어가며. 당신 왜 그랬어?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냐고. 나를 얼마나 더 바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어. 저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남편의 가슴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야위어 보이는지. 제 주먹이 닿을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맥없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친정일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울던 사람이잖아. 장모님이 지으신 빚, 그 사고. 당신이 알았으면 당신 성격에 어떻게 살았겠어.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아니, 당신이라도 편하게 웃고 살길 바랐어. 우리 자식들, 범죄자 집안 자식 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 내 마누라 눈에서 피눈물 흐르는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당신한테 욕먹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쉬웠으니까. 남편은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건 빛바랜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엄마의 가짜 이름으로 결제된 수천 장의 병원비 영수증, 약 봉투, 그리고 낡은 통장들. 남편이 은퇴 자금까지 털어넣으며 지켜온 건 엄마의 생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라는 여자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그 시간에도 남편은 욕창이 생긴 장모님의 등을 닦아내고 미움을 쏘아 먹였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서도 장모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안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미안해, 정이야.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늙었나 봐. 이제 힘이 붙여서 당신한테 들켜버렸네. 미안하다는 말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엄마는 다시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버린 듯 멍하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걸 35년 만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였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눈에 띄게 얕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평생의 비밀을 딸에게 전해주기 위해 억지로 붙들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을 이제야 놓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사실은 나를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목요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은 이제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가방을 들고 매주 그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은 아주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아이처럼 지내셨죠. 하지만 저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외롭게 닦아온 그 발을 이제야 제 손으로 직접 닦아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내가 닦아줄게요. 당신은 옆에서 좀 쉬어요. 아냐, 같이 하자. 장모님은 내가 닦아드려야 마음 편해하셔. 따뜻한 물에 엄마의 마른 발을 담그고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엄마의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살결의 온기는 남아있었죠.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남편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저는 그가 견뎌온 무게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엄마는 마치 모든 임무를 마쳤다는 듯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잠결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3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사위의 손에 끌려 돌아왔던 엄마는 이제야 딸과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진짜 안식에 드신 겁니다.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남편의 두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내 엄마 2번 살린 거야. 30년 전 그날 1번, 그리고 이렇게 내 곁에서 편히 가시게 1번. 당신 덕분에 나 이제 엄마 원망 안 하고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게 됐어. 다 지났어. 당신이 이제라도 알아줬으면 그걸로 된 거야. 내가 미안했지. 너무 오래 속여서. 남편은 끝까지 자기 탓을 했습니다. 그 미련하고도 깊은 사랑 앞에서 제가 가졌던 얄팍한 오해와 원망들이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가 머물던 그 낡은 연립주택에 철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재개발의 거대한 물결 속에 그 집은 곧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이 허물어지듯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고 차가웠던 불신의 벽도 함께 허물어졌으니까요.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뭐 할까? 매주 가던 곳이 없어져서 좀 허전하네. 허전하긴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죠.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 거니까 도망갈 생각 마요. 그래. 그러자.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은 이제 서재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무거운 영수증이나 몰래 산 내복을 숨길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가끔 그 가방을 닦아줍니다. 그 가방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밉지는 않으신가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무심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가죽, 가방 안에 우리를 위해 짊어진 무거운 진심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할 만큼 깊은 사랑도 세상엔 존재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 살아가려 합니다. 낡은 집은 헐려도 그 자리에 새 희망이 피어오르듯 저희의 황혼도 이제 막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